오늘 강의할 주제는 고조선 고구려사의 현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부제로는 신채호의 고조선 인식 체계 낙랑군가 낙랑국이거든요. 저 오타가 났는데 낙랑군과 낙랑국, 그리고 고구려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조선사를 설명하려면 고조선사가 이제 단군, 기자, 위만이라는 이제 시대로 구분해 서술을 해요, 보통. 근데 그 계승 관계가 과연 수직적이었냐, 아니면 이제 수평적이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 원래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전 고려 조선시대 중화사대주의 유학자들은 이제 단군 조선이 평양 지역에서 건국을 했고, 그 자리를 기자가 계승했고, 그 자리를 위만 조선이 계승했고, 그 자리에 이제 한사군이 설치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한사군을 벗어난 지역에서 고조선의 후국인 고구려, 부여, 백제, 신라, 가야 이런 나라가 이제 활동하는 시대를 이제 열국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주목할 부분은 저희 한국 민족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단군조선이랑 이제 열국시대라는 거죠. 근데 기자, 위만, 한사군 이거를 과연 한국 민족사에 포함시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제 기자라는 인물은 그 서기전 11세기 주나라가 이제 멸하고, 그 은나라가 멸하고 이제 주나라가 천하를 이제 지배하잖아요. 그때 은나라 왕족이었던 기자는 그 주나라 체제에 복속하기를 거부하면서 이제 조선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그때 망명한 곳이 과연 북한의 평양인가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근데 조선 고려 시대 유학자들이나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그 기자가 지금 북한의 평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나 조선은 유학자들한테 이제 인식은 우리를 이 지역을 이제 소중화 시켜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서자마자고, 그다음에 일본군이 이제 한반도를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식민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식민지배를 영구히 하려면은 이 민족 자체를 좀 열등하게 만들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주 주체적인 역사인 이제 단군조선 자체를 이제 건국을 이제 부정하고, 그 다음에 기자부터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기자가 만약에 우리 역사의 시작이 돼버리면은 한국의 종주국이 이제 중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 조선도 이제 허구다, 기자가 이제 평양에 왔다는 게 허구다라고 하면서 위만 조선부터 우리 역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설치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사의 시작은 이제 그 식민지배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 일제강점기 때 그 조선이 이제 식민지배 당하는 거는 당연한 역사적 기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역사관들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역사관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신채호 선생님은 일단은 기자나 위만, 한사군 이런 그 역사는 고조선 서쪽 변방에서 벌어진 역사고, 실제 우리 한국 민족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고조선, 삼조선, 부여, 삼국시대 이런 계통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민족사는. 여기서 삼조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재 선생님이 위대한 게 뭐냐면은 우리 역사를 다 한 번씩 이심해보고 그걸 한번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조선부터, 그러니까 단군한검이 건국한 이제 고조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이제 삼국유사에 나타나는데, 최초로 한번 보시면은 위서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한검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 했으니 고, 이거는 이제 유학자들이 태평성대로 꼽는 그 요순시대의 그 요임금을 말하죠. 근데 고려 3대 임금이 정종의 이름과 같아서 이제 요자를 고자로 바꾼 건데, 아무튼 요 시대와 같은 시기에 단군한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임금이 언제 즉위하냐면 이제 무진년에 즉위하는데 서기전 2333년이에요. 그래서 단군조선의 건국연대는 서기전 2333년이라는 거고, 근데 신채호 선생님은 그 중국사 춘추 이전의 시대는 역사 연대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서가 언제 편찬됐냐
아마 고구려 시대에 편찬되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를 기준으로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건국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그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고고학이 등장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설이나 신화로 인식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 시대로 이제 바뀌는데 실존했던 역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 학계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북공정 차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은 역사공정 차원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역사가 그 유적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살펴보면은 요임금 시대의 도성이 이제 평양이거든요. 근데 산서성 인분시 도사진 지역에 도사유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이 요임금 도성이다 라고 하고 그 요순 시대에는 실제한 역사다. 도사유적은 서기전 2500년부터 서기전 1900년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임금은 실제했던 역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임금 시대를 실제했던 역사로 보면은 당군왕검도 실제했던 역사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만주나 한반도에서 이제 출토되는 고고학 유적 유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인류학자들이 고대 국가가 출현한 걸 기준을 어디로 삼냐면 청동기 시대의 시작으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 청동기 시대에 이제 청동기라는 것 자체는 이제 지배층 집단의 위제품으로 보통 만들어지고, 이 청동기를 제작하려면은 전문 수공업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계급이 분화됐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주나 이제 한반도에 청동기 유적이 언제 등장하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서 지역에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있는데 이게 만주를 대표하는 이제 청동기 문화거든요. 근데 이 청동기 문화의 개시연대가 서기전 이제 25세기경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하가점 하층 문화를 계승하는 문화가 하가점 상층 문화인데, 이 하가점 상층 문화에서 고조선의 표지물이 이제 비파형 동검이잖아요. 그게 다수 출토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만주나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보다 수십 배가 지금 하가점 하층 문화, 상층 문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다수 출토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주에도 이제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게 있고, 여기서 하가점 하층 문화 청동기 보시면은 이 청동 소품들이 이렇게 있고 다 위세품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가점 문화 3자점 유적이 있는데 거대한 산성 유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성을 만들었다는 건 이제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력도 엄청 많이 들고,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제 계급이 엄청 분화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가 있는 사회다. 국가 단계 사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한가람에서 출판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하가점 3자점 유적의 그 나타난 이제 산성을 고조선 산성이라고 이제 서술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도 그러면은 고대 국가 단계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적이 존재했냐, 청동 유적이 존재했냐. 예, 그 연대를 살펴보니까 그 존재했는데, 그 연대는 이제 전남 영암군 창천리 주거지 유적은 서기전 2600년에서 서기전 2300년, 경기도 양평 양수리 고인돌 유적은 서기전 2325년 무렵 연대로 이제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한반도 내에도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문헌상으로 이제 그 국가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당군조선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한반도 만주에서 발견되는 청동기들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서기전 2333년 건국 기록이 청동기 유적으로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당군조선이 당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사실을 이제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이제 없다는 거죠. 그 고고학이나 문헌으로 증명되니까. 그런데 현행 한국사 교과서 고조선 서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엔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한국사 1권 청동기 시대 국가가 출현하다 라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청동기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무렵 한반도 만주 일대에서는 청동기가 시작되었다. 근데 이 청동기가 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거를 왜 강조하냐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가가 출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면은 뭐 발달했고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출현했고 지배자가 등장했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이로 인해서 국가가 출현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연대는 이제 서기전 2000년에서 150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내 매주 출판사에서 출판한 한국사 교과서 1권을 보면은 고조선이 등장하다라고 해놓고 청동기 시대 기원전 한 1500년 무렵 우리 역사상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하였다. 그러니까 삼국연사 기록을 이제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동기 문화 연대를 기준으로. 그런데 이런 그 단군조선의 건국을 부정하는 그 뿌리는 원래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맨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이전에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때 역사 책을 보면은 단군조선의 건국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식민사학자들이 이제 그 한국사를 왜곡하면서 그때 이제 단군조선을 이제 부정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1894년 이때는 한국을 점령하기 전, 조선을 점령하기 전이잖아요. 이때 정한론자였던 나가미추라는 사람이 단군조선은 불교가 전파된 뒤에 중들이 날조된 망령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건국 이야기 이거 자체를 신하다라고 하고 이제 거짓으로 본다는 거죠. 히라토리 쿠라기치는 단군고, 즉 학습원 도인 회잡지에서 단군고를 쓰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저 단군의 사적은 원래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히라토리 쿠라기치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그 히로히토 천황이 태자 시절에 그 스승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학습원이라는 데가 그 일본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얘기하니까 일본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단군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 한국 학계가 이제 그 제대로 되려면은 이제 단군조선부터 우리 진짜 역사로 볼 수 있냐 한번 다 이심해보고 일본인 학자들 연구를 다 이심해보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연구 자체를 안 하고 그 식민사학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래서 2018년 10월에 EBS에서 개천절 특집으로 고조선 특강을 했는데 고조선 1호 박사인 이제 송호정 교수가 단군조선은 이제 실전 역사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고조선의 강역과 이제 고조선의 표지임을 분포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민사관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역사의 공간을 축소하고 시간을 또 축소하는 건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간은 반도사관, 즉 우리 역사는 한반도 내에서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이 설치돼서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설치됐고 한반도 남부는 고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설치됐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시작을 이제 식민지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지금 학계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고조선 강역이 어디까지였냐 뭐 고각적으로 살펴보면은 아까 그 요서 지역에 지금 북만주나 지금 한반도 지역에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보다 수십 배가 출토된다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또 홍산문화라고 하는 청동기 이전에 국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유적들이 또 출토돼요. 그 옥기가 엄청 많이 출토됐는데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문화적 흐름이 중국이 아닌 만주, 한반도, 열도를 거쳐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요. 이걸 봤을 때 고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연구자의 권위자인 인내영 교수는 이 물음표처럼 생긴 강이 난한데 여기를 기점으로 중국 문화랑 한민족의 문화가 이제 나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고고학 유적 유물이 출토되는데 이걸 설명한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강역을 한 국가가 다스렸다는 건데 그걸 설명한 이제 최초의 이제 역사학자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전사만이랑 후사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일단 고조선 3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은 신조선, 불조선, 3조선으로 나뉘었다고 보고 그리고 신조선이 대왕 그리고 그 대왕을 보좌하는 불조선, 말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역은 이제 요서 그리고 지금의 요동 그리고 지금의 압록강 남쪽
나누어서 이제 다스렸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단체 신초가 추정한 이제 선사만의 도읍과 강역인데, 그러니까 말조선은 압록강 남쪽에 있었고, 불조선은 요동반도를 근거로 그 서쪽에 있었고, 신조선은 지금 내몽고 일부랑 홍룡강성 그리고 길림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중심지도 삼경체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구려도 삼경체제를 썼고 고려도 삼경체제를 썼어요. 근데 그걸 계승했다는 거죠. 그 계승한 국가가 이제 고조선이라는 거죠. 고조선 보면은 그 중심지가 지금 개평은 동북. 개평은 지금 요동반도 북쪽에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동북 지역인 회성시라는 곳에 있어요. 그게가 지금 안시성이 있다는 곳으로 안시성이 있던 곳이라고 주장하는 곳이고, 지금 표라는 이제 한반도 북부의 평양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불조선, 말조선의 도읍이었다. 그 신조선은 지금 하얼빈, 길림성의 하얼빈 지역이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고학 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조선, 대고조선과 소고조선론 무엇이 맞는가 했을 때 대고조선론이 맞는 거죠. 근데 한번 문헌상으로도 이 대고조선론이 맞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흔히 이제 고조선은 당군, 기자, 위만으로 이제 시대를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서기전 11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주나라 천하가 들어서는데 은나라 왕족이었던 기자. 이 기자는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의 숙부기도 해요. 근데 주나라 체제 복속하는 거부하고 조선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조선으로 가가지고 과연 당군 조선의 정권을 계승했냐 하는 점에서는 상공사 고조선조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기자를 당군 왕검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곧 장당경으로 옮겼다. 원래 아사달 지역에 도읍을 했었는데 그 지역을 기자에 봉해주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이제 도읍을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사에 나오는 이제 기자 망명 기록은 이제 상서 대전 주서에 나오는데, 기자는 주나라가 풀어주는 걸 차마 받들지 못하고 고조선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또 사기 송미자세가라는 데서도 또 나와요. 기자가 풀어준 것을 차마 받들지 못하고 조선으로 갔다. 무왕의 일을 듣고 그를 조선에 봉하였다고 하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사기 송미자세가는 그런데 신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신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니까 고조선의 신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의 한 제후국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중화 사대주의 역사학자들이 당군조선 중심지에 기자조선이 들어서서 마치 기자조선이 그 정권을 계승한 것처럼 만드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과연 망명을 온 그 동쪽 이제 조선으로 망명 온 곳이 지금 북한의 평양이었냐 하는 점인데, 그 조선시대 고려말 유학자들이나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북한 평양 지역에 기자릉을 만들고 기자를 제사 지는 기자사도 만들고, 기자가 쥐고 다녔다는 기자 지팡이도 만들고, 기자가 밭을 갈았다는 기자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자에 관련된 이제 그 유적 유물을 평양에다 이제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 기자의 무덤은 하남성 상구시, 지금 황하 남쪽을 이제 하남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구시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기자의 무덤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료에 의하면은 기자조선은 이제 연나라 이제 동쪽에 있다 그래요. 연나라는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하북성 북부를 차지했던 나라인데 그 동쪽에 있었다는 거고, 이쪽에 이제 고고학 유적유물, 그 도자기 파편에 기후라는 이제 파편이 나타나서 지금 이번 지역에 있었다가 그 이후에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그 장성 너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는 그 고조선의 서쪽 변방에 있었지 지금 북한의 평양이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기 소진열전에 연나라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나라는 이제 북경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인데 그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연나라 강역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염철로 홍구편에 연나라는 갈석산을 국경으로 요새로 삼고 사곡에게 끊겼으며 요수에 둘러싸였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갈석산은 하북성 창녀연에 대단히 유명한 산인데 이 산은 이제 중원의 통일을 이루었던 황제들이 다 올라갔던 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진시 황제가 올라갔고 그리고 진 2세 호해가 올라갔고 그리고 한나라를 중흥시킨 한무제가 올라갔고 그리고 위나라를 건국한 위나라의 태조로 이제 받들어지는 조조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수양제 그다음에 당태종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갔었던 대단히 유명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까지가 이제 연나라의 국경이었다는 거고 그 너머에 이제 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염철론 벌공편에 연나라가 동으로 습격해 폐주시켜 천리 땅을 대척하고 요동을 건너 조선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요동까지가 연나라 땅이고 그 너머에 조선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서기전 196년 정도에 이제 그 연나라 사람 위만이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통일 제국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하고 그다음에 항고주 유방이 다시 전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러면서 통일제국 한나라가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한나라 초에 이제 개국공신을 이제 다 봉해요. 근데 그때 연나라에는 유방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는 나이도 동갑이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는 이제 고향 친구였다고 하는 그 노관을 지금 북경 지역에 봉하게 돼요. 근데 그 휘하에 있던 연나라 사람 위만이 고조선 귀자조선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위가 이제 손자까지 이어지는데 귀자조선을 망명을 간 뒤에 귀자조선의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데 위만이 그러고 나서 그 왕위가 이제 손자까지 이어지고 이 손자는 한나라 체제에 복속한을 거부하면서 결국 서기전 109년에 한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패배하면서 위만조선 영토에 한사군, 즉 한나라의 4개의 군단위 행정구역이 낭랑, 진번, 임둔, 현도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한사군의 위치는 통설에 따르면은 지금 한반도 북부에 설치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말처럼 조선의 변방 지역에 설치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사군이 설치되었다는 그 중국 정사 사기와 한서인데 보시면은 위만조선이 마침내 멸망하고 평정되고 4개의 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100년 뒤에 편찬되는 사료인 한서 위만조선 열전에서는 진번, 임둔, 낭랑, 현도 4개의 군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이 고조선 연구의 권위자인 이제 윤내은 교수님은 요서 지역 전체가 이제 한사군이 설치된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사료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사는 보통 이민족 역사를 서술해 줄 때 그 변방과 관련된 역사를 서술해 주는 거예요. 중국사는 보통 전한 시대나 진나라 시대나 이 한반도에 대한 지리 개념이 없었고 지금 한 요서 지역 정도 되는 그쪽에 이제 지리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단재 신처님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사는 이제 고조선 단군조선을 정통으로 하는 부여, 고구려 이런 고려로 하는 이제 계통이 있었다는 거고 그 변방 지역에 기자, 위만, 한사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윤내영 교수님은 단재우 선생님 역사관을 계승해서 이렇게 더 발전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위만조선 한사군 이제 위치에 대한 사료는 보시면은 동방의 끝 이 회남자 사치쿠는 전한시대 사적인데 동방의 끝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한사군이 설치되고 30년 뒤에 가연지라는 인물은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 현도와 낭랑으로 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갈석이 왜 나오냐면 경계가 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을 통일한 황제들이 다 갈석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그쪽까지 가는데 다 갈석을 기준으로 그 동쪽에 조선이 있었고 현도와 낙랑이 있었다는 거고, 후한서 강무정복기 주석에는 낙랑군은 옛 조선국인데 요동에 있다. 이때 요동은 그 행정구역인 요동군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먼 요동, 그러니까 먼 요동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동에 있다 그래요. 지금의 평양이 아닌. 그리고 곽박이 산해경에서 열은 강에 이르는데 열수는 요동에 있다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 열수라는 강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위만조선이랑 한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복이란 장군이랑 순채라는 장군을 보내는데, 양복이란 장군이 제 나라에서 배를 타고 발에 떠서 열수에 도착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이제 한사군이 설치되는, 함락되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되는데, 그 거기 낙랑군에 24개 현 중 함열현이 있어요. 그 함열현에 이제 열수가 흐르는데 그 열수가 지금 요동에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반도 북부에 낙랑군이 위치했다고 말할 수 있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요동은 만리장성 동쪽 끝, 즉 갈석산에 있었다고 말하는 사료인데, 사기 목념열전에 의하면 장성을 쌓았는데 임주에서 일어나 요동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수경주 하수조에 진시황이 태자 부소와 목념에게 명하여 장성을 쌓게 했는데 임주에서 시작해 갈석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태강지리지라는 사료는 이제 낙랑군에 대한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낙랑군 수성에는 갈석산이 있다, 장성이 일어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만리장성이라고 인터넷 쳐보시면은 만리장성 지도가 있어요. 그 만리장성이 지금 북한의 평양까지 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 태강지리지를 근거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북공정 차원에서 쓴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이나바 이야기치라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식민사관을 퍼뜨린 그 일본인 학자가 있어요. 그 논문을 인용해서 지금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2017년 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근거가 다 이 만리장성 선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랑군 위치에 관한 학설 한번 살펴볼 텐데, 크게 이제 대동강, 요와 요서 위치설이 있어요. 신채호 선생님은 그 고대 요동을 지금의 요동으로 보면서 지금 요하 지역이 중국 한중의 국경이었고 그 국경을 넘어 이제 낙랑군이 설치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발전시킨 게 이제 요서 위치설인 거죠. 그리고 대동강 역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 사대주의 유학자들이랑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주로 주장한 내용이고, 지금 이게 한국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보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이제 그리고 있고, 이거는 이제 중국 동북공정 차원에서 그린 중국 백도백과 한사군 지도인데, 그 내용을, 한사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 북부와 중남부를 차지한 4개의 군단위 행정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낙랑군이 지금 북한 평양 중심으로 있었고, 그 남쪽에 진봉군, 한반도 중남부를 차지했다고 하고,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나 황해도 지역에는 진봉군이 아니라 임둔군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길림, 윤영 일부는 현도군이 차지했다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 한국 고대사 교수가 낙랑군 평양설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 경향신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2025년 12월에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그때 업무 보고 할 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지향 이사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고대사 연구 안 하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환단고기는 문헌으로서 가치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유사역사 사관을 가지고 있냐
라는 것에 반박해서 경향신문에 기사를 이제 투고를 한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사이비 역사 신봉자들이 낙랑군의 지를 평양에 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민사관을 추종했다고 비방하며 서기전 108년부터 313년까지 낙랑군이 평양에 위치한 것은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에 있던 것처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랑군이 고대 중국의 식민지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에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 것도 식민지 매하기 위해 설치한 거니까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동국공정 논리가 중국의 식민지가 고대 식민지가 한반도 북부에 설치된 건데 이거는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에 둔 거랑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선 상고 문화사에 나타난 단재 신재호 선생님의 낙랑군 이식인데 사고는 원래 땅 위에 그은 것이 아니고 종이 위에 그린 일종의 가정이다. 이게 뭐냐면은 조선의 여러 제후국들 있잖아요. 그 한사고는 그 고조선 영토 내에 있었던 여러 제후국들의 명칭이라는 거예요. 한사고의 명칭은. 그래서 낙랑국을 멸망시키거든 낙랑군을 만들리라는 가정일 뿐이고 실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그 요동이 설치된 거는 현토 낙랑이 설치된 거는 요동군 안에 설치된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지금 평양에 위치한 국가를 어떤 나라로 보면 낙랑국으로 인식을 하게 해요. 보시면 낙랑은 대동강의 이름이 표라를 평양, 백아강 등과 같이 이두자로 쓴 거다라고 했고 그리고 표라는 원래 말조선의 서울이었는데 말조선이 지금 익산으로 남천한 뒤에 최씨가 평양의 새로운 나라 낙랑국을 세웠다는 건데 이 최씨 낙랑국은 호동왕자랑 이제 낙랑공주 설화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낙랑공주가 낙랑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학계가 이제 단체 신철 선생님이 설을 계승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북한 평양에 낙랑국이라고 딱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낙랑군은 이제 요동반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철 선생님이 이 낙랑이라는 그 용어만 이렇게 서술된 경우가 있어요. 사료를 보면은 그걸 어떻게 구분하셨냐면은 일단 낙랑군을 다스리는 관리는 태수라 그래요. 한나라 때. 그 낙랑 태수와 관련된 그 기록이 나오면 낙랑과 관련된 사료에서 낙랑 태수가 나오면은 그거는 낙랑군이고 만약에 낙랑이 멸망했다거나 뭐 왕이 다스렸다고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낙랑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요동의 낙랑군은 북낙랑이고 북한의 평양은 낙랑국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리고 단재 신철 선생님이 이제 역사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 일본인 식민학자들이 북한 평양에 어떤 그릇이 발견된 거를 근거로 평양은 낙랑군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대동강 연안이 낙랑군청 소재지였다는 억지를 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낙랑국이지 낙랑군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방 후에 이제 북한 학계가 원래 그 일본이 멸망하고 이제 일본으로 쫓겨간 뒤에 한반도 북부는 이제 북한이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양 지역에 발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낙랑 대방 연구로 박사학위 받은 서울시립대 안정준 교수는 고고학을 근거로 낙랑군 평양설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장강점기 발굴된 고고학 유적으로부터 최근 북한에서 발굴되는 고고학 유적까지 일관되게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보면은 북한의 리순진 고고학자가 평양 일대 낙랑 무덤에 대한 연구를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북한 평양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유적 유물들은 낙랑군 유적이 아니라 낙랑국 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해방 전에 일제 어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살하는 한편 평양 일대의 낙랑 무덤을 한나라 낙랑후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낙랑군 제평양서를 조작해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낙랑군 제평양서를 조작했다는 거죠.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근데 해방 후에 그 고고학자들이 평양 일대에서 일제 오용사관들이 파본 것의 30배에 달하는 근 3,000기의 다른 낙랑 무덤을 발굴 정리하였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평양 지역에 100기의 무덤만 발굴했는데 해방 후에 그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평양 지역에 있는 그 무덤 3,000개를 발굴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했는데 그 무덤 자료들은 한식 유적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낙랑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라고 해요. 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뭐냐면은 일단은 무덤 양식 자체가 고조선의 고유한 무덤 양식은 돌무덤이랑 운무덤이랑 돌무덤 돌곽 무덤인데, 그러니까 곽이라는 건 이제 그 무덤을 파잖아요. 그 무덤 테두리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쌓은 거를 돌곽 무덤이라고, 곽을 만드는 걸 돌곽 무덤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시체를 거기다 안장하는 거를 돌곽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무곽 무덤이 발견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벽돌 기틀 무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 발견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한식 유적이랑 전혀 이제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그 무덤 양식으로도 한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출토되는 유물 유적을 보더라도 전부 다 고조선 계통의 유물이지 전혀 한 나라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논문을 보면은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작했다는 유물들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해놨어요. 그래서 313년까지 이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고고학 유적을 근거로. 근데 평양에서 지금 북한 학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 3세기 전반기에 고구려 무덤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313년까지 한 나라가 북한 평양을 지배했으면은 그 지배층의 무덤, 고구려의 지배층의 무덤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양에서 이제 발굴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고고학적으로나 문헌적으로나 지금 낙랑군 평양설 자체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하는 거고, 결론이 뭐냐면은 한민족의 건국시조 당군왕검은 서기조 2033년에 건국했는데 한국사 기록에 의하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인 거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고조선 서쪽 강역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 낙랑군 평양성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조작한 이제 허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구려사 관련돼서 할 건데, 왜 고조선이랑 고구려랑 이었냐면은 고구려가 고조선을 이제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 있어서 이제 고구려사를 넣었고요. 그리고 고구려랑 관련돼서도 이제 낙랑군이 나오니까 그 낙랑군은 이제 고조선이랑 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도 이제 고구려랑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나오니까 지금 고구려사를 넣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고조선사의 큰 틀이 뭐냐면은 이제 그 당군, 기자, 위만, 한사군으로 서술하는 그 체계가, 서술 체계가 과연 맞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살펴본 것처럼 일단 기자나 위만은 그 고조선의 서쪽 변방에 있었던 거지, 그 한국사의 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에서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살펴보니까 당군부터 이제 부여, 고구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열국시대인데 한번 그 열국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열국 중에서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만조선이 서기전 9년에 통일제국 한나라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한나라가 54,000명이라는 대군을 이제 공격해서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위만조선을 결국 1년 동안 함락을 못해요.
그러다 위만조선 이제 내부 분열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자리에 이제 통일제국 한나라가 4개 군단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지역이 이제 북한의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지금의 요서 지역이었다. 변방 지역이었다. 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서쪽 강역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쇠퇴하고 고조선 산하에 있던 고조선의 제후국들,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 활동하는 시대를 이제 열국시대라 그래요. 이게 서기전 2세기부터 시작한 걸로 보고 이제 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를 이제 그 열국시대라고 보고 그 이후 562년 이후부터 이제 삼국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만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살펴볼 텐데 현행 교과서에 서술된 고구려사 한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의 성장과 통치 체제의 정비라고 말해요. 졸본 지역에서 건국한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천도하고 영토 확장을 꾀하였다. 1세기 말 태조왕은 옥저를 북속시키고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이제 정벌을 하러 다녔다는 거죠, 고구려가. 이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어 게르보 고시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이제 왕권이 약했다가 이제 게르보 고시가 독점적으로 이제 왕위를 세습하면서 왕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2세기경 고국천왕은 부족적 전통을 지닌 오부를 행정구역적 성격을 띤 오부로 개편하였다. 그 전에는 고구려 여러 곳에서 이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이 오부로 이제 나뉘어졌고 그 오부들이 중앙에 이제 편입되는 행정구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고국천왕 돼서야 이제 됐다는 거죠. 2세기 때. 그리고 나서 고구려는 3세기에 중국의 침략을 몇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4세기 초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여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3세기 중국의 침략이 뭐냐면은 그 조조 위나라 있잖아요. 위나라의 유주 자살을 했던 광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을 해서 고구려의 수도인 한도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때 이제 위기를 겪었다는 거죠. 근데 고구려사 관련돼서 보면은 보통 교과서에는 그 나라의 좀 대단한 역사 이런 거를 좀 그려줘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이제 없다는 거고 환란을 겪었다는 내용을 이제 하나 넣은 거죠.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그러고 나서 아까 4세기 초 낙랑군을 몰아냈다. 313년에 이제 그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을 침략해요. 그거를 이제 몰아냈다고 이제 얘기하고 313년 이후에 나오는 이제 낙랑군은 지금의 요서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낙랑군 교치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과연 맞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행 교과서에 서술된 고구려사 문제는 고구려의 건국 주체, 건국 과정, 고조선과 부여를 계승한 그 계승 관계, 고구려 건국 연대 등과 같은 육하원칙 서술이 부재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국가가 이제 건국하면은 그 주체인 시조를 써주고 언제 건국했는지 써주고 그리고 역사란 거는 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계승 관계를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서술이 이제 교과서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고구려 초기 돌보는 압록강 유역 지금의 오녀성, 환인현, 오녀산성이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압록강 그 상류에 환인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녀산성을 이제 초기 도읍인 졸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직접 닷사를 가봤는데 여기는 진짜 엄청 가파른 곳이에요. 여기 산 정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 국가를 다스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가파르고 저기는 이제 뭐 일당백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성이지 도성으로 삼을 만한 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료상으로도 지금 현 윤영성 환인시 오녀산성을 볼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국사기 초기 주변 소국 정벌 기사나 중국 정사에도 나오는
태조대왕 이전 5대왕들의 기록, 그러니까 100년의 역사, 이걸 또 서술하지 않았어요. 왜 서술하지 않았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계 통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록은 태조대왕 이후, 고구려는 태조대왕 이후고 백제는 그 고이왕 이후, 그러니까 서기전 2세기, 3세기 때 고이왕이 이제 즉위하는데 그 이후의 기록만 믿을 수 있다는 거고, 신라는 4세기 아니면 5세기, 그러니까 내무왕 이후 아니면은 진흥왕 이후부터 이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는 그럼 어떤 나라가 있었냐 하면은 사만에 78개국 소국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마하는 이제 전라도, 충청도 중심으로 있었고, 그리고 진안 변화는 지금 경상 남북도에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 78개국 소국이 드글드글대는 소국들이 3세기까지 뭐 있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사기 초기 기록은 근거 없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 이제 교과서 서술했다. 고구려사도 그런 체제를 가지고 좀 서술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가 부족 연맹 정치 체제에서 중앙 집권화된 정치 체제로 발전된 것으로 이제 서술했다는 거죠. 아까 2세기경 고국천왕이 사실상 이제 국가가 되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부족 전통을 지닌 오부가 있었다가 이제 중앙 집권화된 행정구역을 그 오부에 설치했다는 거니까, 그때야 비로소 고구려가 지방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까 그 역사라는 건 이제 연속성이 중요하니까 단군조선 한번 고구려가 어떤 나라를 계승했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려는 단군조선을 이제 계승했어요. 삼국유사 이제 왕력조 보면은 고구려 제1대 동명왕은 갑십년에 즉위하여 8년을 다스렸고,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추몽이라고도 한다. 단군의 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승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따라서 고구려는 단군조선을 계승했다는 거고, 그리고 고구려가 서기전 37년에 건국하잖아요. 그 1년 뒤에 비류국 왕 송양이라는 사람과 이제 다투는데, 그 송양이라는 사람이 비류국, 즉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그 땅을 다물도로 삼고 송양을 봉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고구려 말에는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 하였으므로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신채호 선생님이 예전에 독립운동 했을 때 다물단이란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행동하는 독립운동가들 모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다물이란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막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고구려가 서기전 37년에 건국하고 1년 뒤에 옛 땅을 회복한다는 용어인 다물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옛 땅 1년 동안 건국한 지 1년밖에 안 된 나라에서 옛 땅이 없는데 어떤 땅을 말하는 건가 했을 때 그 땅은 이제 단군조선의 영토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천왕 21년초, 서기 247년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기사가 뭐냐면은 서기전 3세기 중국의 침략으로 몇 차례 위기를 겪었다고 말하는 그 과거금 침략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동천왕이 환도성이 당하고 영토가 유린당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천도를 이제 환도성으로 다시 그 도읍을 삼으려고 했으나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양성으로 다시 이동했다. 도읍을 평양성으로 이동했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 평양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선인 왕검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엄에 도읍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이란 말은 이제 고조선의 수도를 말하는 보통명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왕엄이라고 하잖아요. 이 왕엄은 이제 위만조선의 수도를 말해요. 그쪽에 이제 수도를 했다는 거니까 굳이 그 단군조선이 수도했던 곳을 고구려가 그쪽에 수도를 삼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단군조선에 계승한 이식이 있던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영양왕 11년초 서기 600년인데 2년 전에 이때 수나라랑 제1차 고수대전을 치러요. 임유관 전투라고 치르는데, 고구려가 그
고구려도 이제 만주 지역의 통일 제국이고 수나라도 중원의 통일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서기전 598년에 고구려가 말갈병사 2만 명을 이끌고 수나라 요소 지역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나라가 30만 대군을 동원해서 임류관에서 다투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그 자연재해를 만나서 10분의 8, 9가 다 죽었다. 자연재해로 인해 죽었다고 하는 게 죽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단재진 선생님은 그거는 이제 중국의 기록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고구려에 패해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년 뒤에 이제 고구려 영양왕이 이제 역사서를 편찬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신집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국초에 처음 문자를 사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실을 100권으로 적고 이름을 유기라고 하였다. 이걸 참고해서 신집이라는 책 5권 역사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 초기에 있었던 100권이라는 책이 과연 그 고구려사만 이제 얘기하는 역사서일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단군조선 또는 부여의 역사서를 참고해가지고 신집이라는 책을 편찬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지금 신집이라는 책은 이제 현재 전하지는 않고 있죠. 다음은 이제 고구려가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었나, 자주주체적인 이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광개토대왕릉비의 첫 구절들을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광개토대왕이 이제 건국하는 기록인데, 그 시조 추모왕이 이제 건국하는 기록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창업하신 터전이다. 추모왕께서는 북부에서 나오셨으니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시다. 알을 깨고 이제 세상에 나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부여에서 난이 일어나니까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남쪽에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강을 건너려고 이제 강에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자인 추모왕이시다. 나를 위해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은 떨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조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화적인 형태로 이제 서술을 한 건데 일단은 고구려의 시조는 하늘의 천명을 받은 천자의 제국이었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랑 전쟁을 한 이유가 여기 단체시종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의 천자, 그러니까 천자는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 지상을 대신 다스리는 그 사람을 말하는데 황제를 다른 말로 이제 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황제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고 두 황제 국가끼리 그러니까 한쪽이 그 다른 한쪽에 복속하면은 평화가 유지되겠지만 만약 복속하는 거를 거부하면 이제 그때 통일 제국끼리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제 수나라랑 맞서서 싸웠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무조건 대국 이제 외교 정책이 4대 교리잖아요. 대국을 섬기고 이웃나라랑 친하게 사귀자.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이 망했다고 봤는데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을 느끼고 이제 고대사의 자주주체적인 역사를 가진 고구려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고수대전 전쟁 원인은 통일 제국 간의 패권 다툼이라고 한 거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서술했냐면 중국과 조선은 고대 동아시아의 양대 세력이었다. 그러나 둘이 만날 때는 어찌 충돌이 없었으랴. 간혹 충돌이 없는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양쪽이 각각 내부 분열 및 불안으로 통일 문제가 더 시급할 때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지금 만주 지역의 통일 제국의 내부 분열로 인해 통일하게 바쁠 때나 중원의 또 내부 분열로 인해 통일하게 바쁠 때는 서로 전쟁을 안 하지만 만주의 통일 제국이 들어서고 중원의 통일 제국이 들어서면 그때는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근데 고구려 또한 그 제국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고구려 598년 고구려 영양 말가공사 1만 명 거느리고 수나라 요소를 선제 공격했다. 라는 것 자체도 이제
수나라랑 동등한 이제 국가였다. 자주 독립적인 그 국가였다라고 말하는 거고, 다음은 이제 고구려 이제 초기의 위치인데, 흔히 고구려가 지금 압록강 상류 유역에 있다가 점차 영토 확장,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한반도 남부의 평양까지 확장하고 그 다음에 유화까지 확장한 걸로 그리잖아요. 그게 고구려의 최대 강역이라는 건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그러니까 중국 사료로 보면은 유화를 넘어서 이제 고구려가 있었다는 이제 사료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은 구당서 배인열전에 고구려 땅은 본래 고죽국이다. 주나라 시대에 기자를 봉한 곳이고 한나라 때는 3군을 나누어 설치하였고 진나라 또한 요동을 거느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국 사료에 의하면 이 고죽국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죽의 옛성은 평주 노령현 남쪽 시비리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노령현은 지금 갈석산 북부, 하북수 창녕 북부에 실제로 하북성 노령현이 있어요. 그 지역에 고죽국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때 고죽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은나라 제후국으로 백이숙제, 춘과 이제 절의의 상징이었던 백이숙제가 왕자로 있었던 곳이잖아요. 저 고죽국은 계속 나와요. 그 역사서의 역사 지리에 지금 평주 노령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나 요서나 요동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위치가 지금 하북성 평주 노령현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고죽국의 위치가 지금 저 북경의 동쪽 저쪽에 있었다는 건데, 초기 고구려가 본래 거기 있었다는 거고, 그곳에 기자조선이 있었고 한사군이 있었다. 그리고 위나라 때는 요동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일단은 고구려 강역은 일단은 그 초기 기록은 고구려가 저기 있었다고 하는데, 고구려가 도읍했다는 졸본의 위치는 한번 어딘가 지금 윤영성 환인시의 그 오녀산성인가 하는 거죠. 근데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은 고구려 졸본의 위치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고구려의 졸본은 북진 이무려산이고 대요 시기에 그 이무려산 아래 이주에 설치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대요국 동경 윤영성 요양의 서쪽에 있다. 지금 요나라 때 그 행정구역 정치 체제, 그 요나라 때 이제 그 수도 체제가 5경 체제예요. 그러니까 동경, 상경, 중경, 남경, 뭐 서경 이런 식으로 5개의 수도를 두고 부수도를 두고 그 다음에 상경에서 그 국가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동경의 위치는 중국 학계나 한국 학계나 지금 윤영성 요양시 요하 동쪽에 이쪽에 위치했다고 봐요. 거기를 이제 요양으로 보는데, 그 서쪽에 이제 고구려 수도인 졸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윤영성 한인시는 저 요양의 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료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삼국사기는 구체적으로 그 고구려 초기 졸본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요나라 항제가 연경, 지금의 북경을 말하죠. 그 지역 연경이 있었는데 우리 고려에 조빙하는 사신이 그 요나라 연경까지 어떻게 갔냐라는 걸 이제 삼국사기 편찬자가 이제 서술을 해요. 보시면은 요나라 동경, 윤영성 요양을 지나 요수를 건너, 지금의 요수는 이때 요수는 이제 현 요하를 말하죠. 하루 이틀 이주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주라는 곳이 이무려산이 있던 곳인데, 현재 이무려산은 지금 금주시 윤영성 동쪽, 윤영성 서쪽에 금주시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북진시 이무려산이 있어요. 그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고, 거기에 이르러 연계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이주를 거쳐서, 그러니까 고려 사신이 개경에서 이제 북경으로 갈 때 요나라 동경을 지나 요하를 건너 하루 이틀 걸려서 의주에 이르러서 북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때 의주를 거쳤는데 그 의주가 이제 요나라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졸본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고구려 최대 서쪽 강역 이제 요하를 넘지 못했나,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려 아까 초기 위치 보면은 그 일단 역사는 사료로 말하는 건데 초기 위치를 보면은 일단 고죽국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이게 당나라 때 역사 인식이니까 그러면 그 고구려가 존속했을 시기, 그러니까 한나라나 위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비족 그 북방 민족들이 세운 그 나라들에서 고구려의 서쪽 강영 어떻게 인식했나 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하는 교과서는 유화를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그 고구려 최대 강역이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충주 고구려 비가 있는 저쪽까지 진출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유화를 진출하지 못했다, 유화를 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고구려 초기기로 보면은 일단은 그 고구려가 서쪽으로 이제 중국과 접경하고 있었잖아요. 그 후한이라는 이제 통일 제국이랑 접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 모본왕 제4대 그 왕이죠. 그 모본왕이 제위 2년 49년에 장수를 보내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했다고 이제 나와요. 그 중국사로 보면은 중국에는 그 황제 사적이 이제 봉기를 편찬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나오는 그 지리를 그 설명하는 지리지가 또 지리지가 있어요. 그 지리지를 보면은 북평, 어양, 상곡 이 나라는 지금 화북성 북부에 한정해서 있었어요. 여기를 이제 고구려가 침범했다는 거고 그리고 산서성에 성도인 태원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후한 때는 태원군이었는데 그 지역까지 이제 고구려가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 압록강 그 상류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태원까지 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초기 위치도 한번 다시 봐야 된다는 거고 아마 이제 중국과 접경했던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고구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6년 뒤 이제 고구려 태조대왕 제3년이죠. 55년에는 요서에 10개 성을 쌓아 한나라 군사들을 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지금의 그 요동 요서 개념은 윤영성의 그 기역자로 흐르는 강이 요하잖아요. 그 요하를 기준으로 그 동쪽을 요동이라고 그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 근데 고대 요동 요서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의 요서로 보면은 압록강 너머에 고구려가 10개 성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록을 이제 근거했을 때 고구려는 요하를 넘어 이제 존재했다고 영토 확장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 고구려 요동은 이제 한나라 때 낙랑 현토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구당서 지리지 서문에 나와요. 보시면은 당나라 영토는 동쪽으로 안동부, 즉 평양 지역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이때 안동부는 이동했던 안동부예요. 그때 이제 안동부에 이르는데 동쪽으로는 전한 때 전성기에 미치지 못한다. 한나라 영토는 전한 때 영토는 동쪽으로 낙랑 현토에 이른데 지금 고려 발해 영토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영토에 있는데 당나라 영토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하면은 당나라가 구당서 지리지를 편찬하면서 당나라 영토에 대해서 말해요. 사방 영토. 근데 그 동쪽은 안동부에 이르는데 전한 때 전성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한 때 그 동쪽 끝이 어디였냐? 지금 낙랑 현도라는 건데 그 땅은 이제 고려 발해 영토. 그러니까 요동 지역은 고구려 영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 역사 지도 서한시기 유주 자사부인데 동북공정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지도거든요. 근데 낙랑은 지금 북한의 평양에 있었고 현도는 지금 그 압록강 중류, 압록강을 기준으로 그 북쪽에 있었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한나라 때 여기가 이제 고구려 영토였냐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서한 때 한사군 위치는 지금의 요서 지역에 있었고 이 지역이 당나라 때는 요동이 됐고 그 지역을 이제 고구려가 차지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유화를 기준으로 그 서쪽까지 이제 고구려가 진출했다라는 거 이제 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고구려와 이제 요동 낙랑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까 단재 신치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은 고구려 제국의 명칭을 따서 요동 지역에 설치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랑군은 요동 지역에 설치한 거지 지금 평양에 설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사료상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태조 94년, 서기 146년에 가을 8월 왕이 장수를 보내 후한 요동군 서안평현, 이때 요동군 서안평현 위치를 저 압록강 하류의 단동 지역으로 봐요. 그쪽을 습격해서 대방, 지금 황해도 남부로 보죠. 그리고 대방령을 죽이고 그 낭랑 태수 처자를 잡아왔다 그럽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고구려 왕이 장수를 보내서 후한의 요동군 서안평을 공격했는데 그곳에서 대방령, 그러니까 낭랑군 산하에 24개 현이 있는데 그 중에 대방현이 있어요. 그 대방현을 다스리는 관리를 대방령이라고 하는데 그 대방령이 죽고 그 다음에 낭랑군을 다스리는 관리를 낭랑태수라고 하는데 그 낭랑태수의 처자를 잡았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설로 설명하면은 고구려가 지금 압록강 북부 유역에 있었는데 이쪽 압록강 그 요동군 서안평이라고 주장하는 윤영선 단동을 공격했는데 낭랑군을 다스리는 그 낭랑군 처자가 잡히고 대방군, 지금 그 낭랑군 남부에 있다고 하는 대방군은 그 황해도에 있던 그 대방령이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통설에 의하면은 낭랑군 평양, 대방군은 지금 황해도 남부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에 있던 관리가 왜 지금 압록강 하류에 있던 단동 지역에서 왜 잡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 지역에 낭랑군이 있었고 대방군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였던 지금 남한의 역사학의 태도라고 불렸던 이병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서안평현을 공격하여 도로상의 대방령이 죽었다라고 하여 상을 상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여 이 지역을 통과하던 대방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우연히 대방령이 저기를 지났고 그리고 낭랑군 태수의 처자가 저기를 지났는데 고구려가 그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도중에. 그래서 그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료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요동 지역에 낭랑군이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동천왕 20년, 서기 246년이죠. 근데 가을 8월에 위가 유주사자 강고검을 보내 1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로부터 침략을 해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세기에 고구려가 침략을 당하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도성을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쳐들어온 이제 기록이죠. 근데 그때 유주자사 강구검이 현도로부터 침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246년 겨울 10월 2개월 후에 낭랑에서 퇴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도는 지금 요동 지역이라고 말하고 그 낭랑은 지금 그 북한 평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퇴각을 했으면은 현도 서쪽으로 퇴각을 해야 되는데 현도 남쪽으로 퇴각했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오히려 전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군사가. 그러면 이 위치가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중기에 성호 이기 선생님이 조선 사군에 대한 글을 쓰는데 성호사설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위나라 군사가 현도로부터 나와 낭랑으로 흘러갔으니 두 군이 요동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설은 현도군이 지금 요동 지역에 있었고 낭랑군이 북한 평양에 있었으면은 이 광고검의 침략 기사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그 지금의 요서 지역 그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역사학적 방법론에 맞다는 거죠. 문헌상으로도 맞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성기 고구려는 어디까지 진출했는가인데 아까 5세기 고구려의 최대 강역이 유화를 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료를 찾아보니까 계속 유화를 넘어서 뭔가 관련된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고구려는 이제 중국이랑 항상 다투었으니까 국경을 두고. 그래서 그 사료를 보면은 이제 당나라 때 편찬된 통전이라는 사적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평주 지금 노령현에 치소가 있다라고 말하죠. 지금 저 노령현은 하북성 동부에 그
갈석산 있잖아요. 그 북부에 위치한 그 행정구역이에요. 현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노령은 한나라 때 비어현이다. 갈석산이 있다. 고구려 액 경계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금 유화가 아니라 지금 하북성 동부, 갈석산 지역 그쪽까지 이제 진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그 당나라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이 있어요. 일단은 그 진나라가 통일하잖아요. 그 통일된 강역이 이제 만리장성까지인데 그 만리장성은 이제 갈석까지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하북성 동부 거기까지 진출했고 거기까지가 이제 중국사의 강역이고 그 너머에 이제 한국사랑 관련된 강역이 있다는 거고 그 영토를 이제 전한이 계승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한이 들어섰는데 후한 때도 요동 지역은 이제 요동 태수인 공손도가 이제 장악을 해요. 근데 그 공손도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 일단 공손도가 그 위나라에 독립해서 요동 제국을 만드는 게 수건사비였잖아요. 그때 이제 평주 목을 자칭하는데 그러니까 그 평주에 대한 위치는 다 지금 하북성 동쪽인 하북성 노령해로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공손도가 함락당한 이후에도 이제 갈석산 지역이 뭐 요서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고구려 최대 강역은 지금 갈석 저쪽까지다 라고 하는 거고 수나라 때도 수양제가 그 정벌 조서를 내리는데 고구려는 발갈지간에 있는 나라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갈은 이제 발갈에서 발해를 말하고 갈석은 이제 갈은 이제 갈석을 말하는데 거기 지역에 있던 고구려가 감히 그 대국을 통일한 우리나라에 맞설 수 있느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강역도 뭔가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고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 강역사가 지금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연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통일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강역 내에 뭐 정치사 그리고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런 거는 이제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일된 강역 관점이 지금 없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료에 기반한 그 강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문제는 주로 이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주로 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사료에 기반했을 때는 평주 지역까지 이제 진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그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최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